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푸틴 동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친교를 도토히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데 무력 충돌 상황에 있을 때 결국에는 파국으로 갈 거냐,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존과 관련된 거의 사활적인 문제. 사실 한미동맹에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3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받은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처음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아우루스의 번호판을 보니까 아우루스의 번호판이 뭐였냐? 7271953이었어요. 이 1953년 7월 27일이 어떤 날이냐?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맺어진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부터 SBS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 날을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매년 전승절은 굉장히 반미 투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근데 푸틴에게 선물 받은 리무진에 바로 이 전승절 번호판, 북한과 러시아가 연대해서 반미 대결전에 나서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 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밀착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식량이나 원유나 그리고 위성 관련 기술 전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지난해 정찰 위성을 3차례 발사했는데 2차례는 실패하고 지난해 11월에 한 번 성공했죠. 근데 올해 5월 27일 날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한 번 성공한 로켓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로켓을 사용을 해서 이번엔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지난해 로켓과 올해 로켓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위성을 성공시켰던 천리마 1형 로켓은 연료로는 하이드라진이랑을 쓰고 산화제로는 적연질산을 쓰는 로켓이었어요. 근데 올해 북한이 사용한 로켓은 연료로는 석유를 쓰고 산화제로는 액체산소를 쓰는 로켓이었다는 겁니다. 즉 연료와 산화제가 바뀌었다는 건 로켓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의 선진국은 러시아입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잖아요.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 전수해주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고, 올 상반기에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북러 관계가 더욱더 굉장히 밀접해졌죠. 북러 간의 새로운 조약이 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복원됐다는 건데, 1961년에 북한과 소련 간에 맺은 동맹조약에서는 당연히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그 뒤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1996년도에 이 북소 동맹 조약이 폐기가 됩니다. 그 2000년에 다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친선 설린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조약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즉각 접촉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됐어요. 사실 별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북러 간의 조약이 이번 2024년에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의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전략적이라는 건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어떤 전략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조약의 4조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근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자위권이 있는 거니까 북한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러시아가 도와주겠지만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러시아는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엔 헌장에서 집단 자위권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러 간에 체결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은 모두가 인정하는 유엔 헌장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걸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과 러시아법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법은
논외로 하더라도 러시아법에 따르면 러시아가 외국에 무력을 투사를 하려면, 즉 군사력을 투입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같은 푸틴의 왕국에서 푸틴의 의사에 반해서 의회가 동의를 안 한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푸틴이 이 의회의 동의 조항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는데 푸틴이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개입은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회 동의 조항이라는 건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조항이지만 푸틴이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면 북러 간의 이 자동군사 개입 조항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러 간의 밀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다시 러시아 쪽으로 군사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이 북러 조약에 따르면 한쪽이 무력 충돌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쪽이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무력 충돌을 당할 때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무력 충돌 상황에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군사 지원을 받을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5월 27일 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바로 이날 새벽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海上保安庁の海洋情報部に対し、今日午前0時から来月4日の午前0時までの間に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と通報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즉 중국의 리창 총리가 서울로 오는 날인데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근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왜냐? 위성을 쏘려면 로켓에 장착해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로켓을 쏘는 기술이 소위 탄도미사일 기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고 중국 총리가 오는 날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정상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을 합니다.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가 들어간 걸 비난을 하면서 규탄 배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데, 북한이 중국이 참여한 회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상당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 말고도 중국 쪽에서 북한에 불편한 심리를 표현한 것들이 포착이 됐어요. 중국이 중국 내에서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교관 자택을 수색하고 현금을 압수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다롄에서 2018년에 김정은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고 해변을 이제 산책한 길이 있는데, 그 해변 산책한 길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발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발자국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정상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기념물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 이거는 중국 지도부가 용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걸 지워버렸다는 건데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틀로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로 해서 북중러가 묶여 있다고 보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탄 지원을 계기로 굉장히 밀착했는데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미묘한 거리가 있어요. 중국은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세계 G2다, 글로벌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러시아, 지금 세계적인 왕따 국가인 두 국가가 밀착하는 거에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중국을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반대로 그런 북한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게 올해 상반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이게 균열이 심화되면서 파국으로 갈 거냐?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입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원유 끊어버리면 북한 안 움직여요. 북한이 아무리 중국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중국이 마음먹고 북중 국경 닫아버리면 북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북한이 좀 귀찮게 하더라도 북한이 존재하는 게 중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을 버리는 정도의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랑 지금 친하게 지내는 중국 없어도 우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 분단 이후에 북한의 중소 외교를 보면 중국, 러시아, 중국, 소련과의 관계를 아주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외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소련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중국과 밀착하고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소련과 밀착하고 이런 식의 외교를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런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돌아가려면 중국에서 물건을 무역이든 밀수든 뭐든 지원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중국의 견제구를 던지는 측면은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러시아로 붙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다시 고민할 걸로 보이는데 북한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지원이 필요해서 북한과 관계를 밀접히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북한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은 북한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외교가 어찌 보면 좀 맹랑한 건 북한 경제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떤 때 중국과 싸우기도 하고 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는 뭐냐?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버려서 북한이 한미일의 수중에 들어가면 중국한테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과 맹랑함을 기반으로 중국과 다툴 때는 다투고 있어요. 이제 한미동맹, 우리가 전쟁 상황에 처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미동맹에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자, 이 이유는 그 한미동맹이 체결된 시기, 즉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싸웠죠. 그리고 1953년에 가서 휴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방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 북한군이 또 내려올 거다. 그러면 또 우리 공산화될 거다. 그러면 우린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군이 단독 북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두면서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을 해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한국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넣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한국군으로 북진을 시키면 다시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위기가 생기면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애매한 문구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조약의 문구만으로 따지면 한국이 전쟁에 처해도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는 주요하게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인계철선이 뭐냐? 주한미군을 휴전선 북쪽에 최북단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미군과 바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군이 자동 참전하게 되죠. 이런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이후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의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해온 미국 대통령들의 공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견고함이 유지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outh Korea is our ally.
It has been since the Korean War, and we strongly affirm our 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as part of that alliance. 바이든에서 트럼프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가 유사시 이렇게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문구상으로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인계철선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군들 다 평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의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 전 세계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건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계철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미국에 있는 겁니다. 주한미국이 한국에 존재하는 건 한미 양국의 이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아주 사활적인 이익이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일본과 한국까지를 자신의 철저한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 세계 전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가지는 이익과 미국이 가지는 이익에는 이익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어떤 이익은 우리 생존과 관련된 거의 사활적인 이익이에요. 하지만 미군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유지시키는 이익은 사활적인 이익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하나하나인 중요한 이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되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안보가 절대적으로 불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어쨌든 항모 전단이든 뭐든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이 한미 양국의 공통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라, 니네 이익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